김현정의 뉴스 쇼. 문준용 씨 의혹 조작 사건의 후폭풍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조작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문준용 씨 의혹 자체에 대한 특검도 함께 실시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었죠. 하지만 수습책으로 내놓은 이 제안 때문에 찬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당은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선거의 리더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침묵 중인데요.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죠. 세계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한 사람은 물밑에서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히도 갈리는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첫 포인트, 국민의당 금 가는 소리 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 이 제보 조작 사건 불구하고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은 여전하다 이러면서 동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랬었죠. 어느 정권의 특허 기술인 물타기 전략을 연상케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당 주류의 이런 계획에 대해 비주류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러다가는 이 당이 쩍쩍 갈라지고 비주류가 집단 탈당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 금 가는 소리 속에 안철수 전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긴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예. 한편 제보 조작 주인공인 이유미 씨, 이 새벽에 검찰 조사받고 구치소로 갔습니다. 예. 다음 소환자는 출국 금지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예. 과연 어느 선까지 줄 소환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당에는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분을 모셔서 혁신해보자 하는 혁신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인데, 김태일 위원장이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어제 했더라고요. 김태일 위원장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송영무 속 타는 소리. 이번에는 속 타는 소리입니까? 네, 오늘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를 대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감췄던 추악한 과거의 민낯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91년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4개월 뒤에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인데요. 만취가 어느 정도 만취냐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였더라고요. 네. 근데 대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작전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더욱이 이런 음주 사실을 이번에 청와대에 신고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참여정부 시절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는 이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송 후보자가 당시에 경악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자신의 과거와 어떤 얼굴로 마주할지 궁금합니다. 송영무 후보자 속도 타지만 청와대 속도 탈 것 같아요. 예. 이런 가운데 이 이야기는 행간에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출국합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 대통령의 조용한 출국 소리입니다. 왜 조용합니까? 과거 떠들썩한 대통령 방미 수행단과 비교하면 수행단 규모가 아주 조촐합니다. 그래요? 강요 가운데는 유일하게 외교장관만 동행을 합니다. 어허. 이 북한 문제로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 실무형으로 방미단을 꾸렸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고 트럼프와 정상회담은 모레 밤에 예정됐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에 각자 소감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는 이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이 순방 때면 이 큰 사건이 터지는 순방 징크스, 이 과거 정권에 되풀이됐던 일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깨질까, 이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검찰 속타는 소리 보겠습니다. 검찰도 속탑니까? 검찰발 추문이 요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더니 좀처럼 보기 힘든 호화 아파트 반값 입주 사건, 이게 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일보가 어제 폭로 중인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 간부하고 아파트 시행업자 간 결탁 의혹이 있다, 이런 결탁을 얘기입니다. 해서 반값으로 입주했다. 그렇습니다. 호 아파트 안에요. 예. 이런 가운데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어제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지명됐죠. 낭만 안경환 교수보다도 검찰 개혁 의지가 훨씬 더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로서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셈입니다. 오늘 뭐 금 가는 소리, 속 타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등장한 포인트 뉴스였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전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특검 주장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의당이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표를 맡았던 박지원 전 대표는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수습책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대선 후에 꾸려진 당 혁신위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김태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조작됐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준용 씨의 채용 비리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게 어제 박지원 당시 대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 비리 의혹이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 현재 시점에서 그 특검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예,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그 아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너도 그러면 잘못한 거 차제에 밝혀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의도 정치의 그 상투적인 물타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또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심각하다는 위기라는 이런 생각들을 뭐 많이들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어저께 뭐 안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3년도에 한나라당이죠. 예예. 천막 당사 이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4년도에는 열린우리당이었는데 예. 그 영등포 그 청고물 시장에 그 창고로 당사를 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역시 이제 당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주 결연하게 대응한 사례인데요. 지금 이 상태가 그때 그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직면했던 문제보다 예.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로 달려가야 됐을 그 정도 수준과 지금 다르지 않은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의 대응 방안은 예. 뭐 사과하는 것까지는 잘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이유미 씨 개인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 문제로 예예. 문제를 계속 그 가두려고 하는 그 자세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 조작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느 선까지 뭐 책임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로만 이제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검찰이 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책임을 즉각적으로 지고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달려갔듯이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청가물 시장 달려갔듯이 해도 모자를 판인데 너무 아니하다 이런 말씀.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방법? 현재는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선거 과정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 활용을 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책임을 밝혀야 되죠. 그분들은 나는 몰랐다 하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몰랐다,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 활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말이죠. 당시 후보였던 그러니까 이 조작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이었고 정점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지 않았느냐. 물론 그분도 몰랐겠지만 그렇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한다. 뭔가 좀 액션을 취할 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땐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뭐 이유미 라는 그 당사자와 예.
또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특별한 관계가 안철수 전 후보와 있다고 하지만 예. 뭐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후보가 최종적 책임을 지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후보가 빨리 이것을 코멘트하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코멘트를 하면 이제 사과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기 정도를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당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당이 민심을 먹고 사는데요. 예. 신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예. 신뢰가 없는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중차대하게 여겨야 될 텐데 예. 어제 있었던 뭐 의원총회에서도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 설왕설래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특검을 채택하지는 않아서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뭐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네네. 그래서 당 내부가 여전히 이 문제를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인상입니다. 자, 그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셨는데 법적 책임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 어느 선까지 누구까지 기획에 참여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음이라는 평당원 그리고 이준서라는 뭐 직함은 최고위원이었지만 사실상 존재감은 미미했다고 당원들이 말하는 그 두 사람이 이 정도 사건을 벌일 수 있는가. 그것도 대선 4일 전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윗선 혹은 어떤 선거 전문가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욕망의 어떤 그 덩어리들이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욕망의 덩어리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온갖 욕망의 어떤 찌꺼기들도 다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다른 당의 경우에서도 보면 이런 것을 거르는 장치들이 있어요. 예.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에 접근하는 이제 별별 사람들을 잘 걸러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창당한 이후로 돌아서서 총선 치르고 또 돌아서서 대선 치르고 이러느라고 예. 이런 장치들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부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정치적 책임입니다만은 예. 이용주 의원이 뭐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공명선거위원장이셨던 거예요, 그때 직함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자기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속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고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갖추지 못하면은 국민의당이 존립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선거가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후보 개인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안철수 후보 개인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이 그 선거대책 기구들이 짜지고 후보 개인 중심의 어떤 선거대책 운영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못했던 공당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런 허점들이 드러났다. 근데 정말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이용주 위원장도 설명하셨습니다만 회의 자리에서 이 제보를 가져왔을 때 미심쩍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학교에다가 파슨지 스쿨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크로스 체킹이 됐을 텐데 결국 그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에 뭐 씌었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마 선거 막판에 떨어진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예. 뭐 개별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 공명심 또 허영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든 거 아니죠. 이제 당이 뭐 혁신을 해야죠. 혁신을 해야 될 텐데 혁신을 할 내부 동력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당의 지도적 인물들에게는 이런 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당의 지도자급에서 이 혁신을 이끌 사람이 없다? 그분들 이끄셔야 되는 분들인데? 혁신의 동력이 뭐 그닥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 선거가 아직 저만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다당제를 실현하라, 이것이 역사적인 진보이다, 이런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혁신의 동력이긴 한데, 예.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긴장감이나 소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 혁신의 동력을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는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힘이 빠지지 않겠나 싶어서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당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될 정도라는 이 외부에서 들어간 혁신위원장의 이 말, 사실은 당 내부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지점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입니다. 김태일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철수 당시 후보도 정말 몰랐을 거라고 확신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설마 후보자 아무리 뭐 윗선 얘기를 해도 후보자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검찰 조사 지금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지적이 그렇죠. 많네요. 예. 검찰 조사라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이 지적 받아들입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국민의당 김태일 위원장은 외부 분이세요. 선거 끝난 후에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한 눈으로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적 책임 떠나서 일단 정치적 책임부터 당이 져야 천막 당사로 달려가는 이 심정으로 가야 될 판에 물타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부에서 맞습니다. 나오는 특검 얘기 나왔을 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내부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외부의 지적들을 잘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국민의당 사태 일단 전해드렸고, 행간에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 다루죠. 네, 오늘부터 김송조 운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예. 이 야당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김송조 트리오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데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많습니다. 예.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리 보는 김송조 트리오 청문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건 역시 어떤 것도 단정은 못합니다. 네, 미리 그렇죠. 단정은 못하지만 나온 의혹들, 확인된 의혹들만 가지고 일단 살펴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늘 열리죠. 예, 맞습니다. 오늘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예. 국방위에서는 송영무, 농해수위에선 김영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가장 큰 관심은 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야당이 부적격 3종 세트라면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부터 청문회가 사흘 연속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은 논문 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모레 이 30일에는 음주운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면 사흘 정도 지나면 문재인 정부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 청문 대상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막 대략 윤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송조 청문회 관전 포인트 짚어보죠. 첫 번째 행간은 송영무 후보자는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다입니다. 송영무 후보자. 네. 그 말씀은 이거 지금 의혹들이 뭐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루 뭐 한 가지씩 터져 나오지만 안경환 후보자처럼 청문회도 못 가는 상황은 아닐 거다.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송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참 묘합니다. 어떻게 했길래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청와대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다.
이 마치 소 닭 쳐다보듯 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허. 사실 청와대가 가장 불안해하는 후보가 아마 송 후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정말 의혹만 한 트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뭐 나왔어요? 위장 전입 대표적인 게 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했고요. 이것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고요. 예. 계룡대 납품 비리 무마 의혹도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딸 취업 특혜 의혹, 12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 의혹. 월 3천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음주운전 의혹까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뭐니 해도 송 후보자의 해명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태도가요? 예, 고액 자문료 의혹이 나오니까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비난을 자초했고요. 또 내놓은 설명이 주는 대로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수가 과했다는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였습니다. 이 사성 장군 출신이 법무법인과 방산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군 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지명 철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떨떠름한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보는 김성조 트리오 청문회.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정의당마저 반대하고 있다입니다. 사실은 정의당은 그동안에 나온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찬성이었어요. 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야3당은 민주당의 반대편에 섰거든요. 주로 썼었죠.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잡아준 곳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뭐 예를 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예. 야당 중에 정의당만 임명해야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의당이 야3당과 함께 반대편에 서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청와대가 버티지 못하고 안 장관 스스로 이제 안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태도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 역할을 했다. 예. 비록 6석에 불과한 정당이지만 60석이 반대하는 것 이상의 무게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표 대결로 가면 캐스팅 보트를 국민의당이 진 게 맞지만 네.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정의당이 사실상 캐스팅 맞아요. 보트를 쥐고 있었어요. 네, 그 명분을 현 정부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가 정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어떤 겁니까?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송 후보자가 청문회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거죠. 세 번째 행간 포인트는 뭡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자입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 사회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 고위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야당이 청와대가 검증한다고 해서 검증해서 내놓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뭔가 의혹을 툭툭툭 제기하고 있어요. 예. 이건 청와대가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못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영무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91년이요? 그럼 네.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한 30년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사건이 헌병대로 이첩이 돼서 기록도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기록도 없나? 서류를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럼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다는 그것도 아주 거죠. 가까운 측근이 했을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무정하다 싶지만 국민 눈높이는 그만큼 높아졌다. 네.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있을 때 잘하자.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훈도 하나 얻게 되는 거네요. 예, 여기까지 김성환의 행간 인사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 조작 사건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옵니다. 2부에서 좀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정호식 회장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목격자가 첫 방송 출연을 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한 달 전에 벌어졌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정호식 정 회장 성추행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요 목격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 한 달 내내 지독한 악성 댓글,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어렵다. 이런 답을 듣고 돌아왔답니다. 한 달 동안 침묵하던 목격자가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잠시 후에 첫 방송 인터뷰 연결해보죠. 이어서 수요일 라디오 재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다, 위궤양에 걸렸다, 탈모가 시작됐다. 이런 사람들 5천 명이 모여서요.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월요일에 첫 기일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 사건이 과연 이 민사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재판정에서 다뤄보죠. 어제 한 아파트에 이런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경비실에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주민들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공고문이 뉴스에 소개가 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었는데 다른 한 아파트에서는요. 80대 할아버님이 사비를 털어서 온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런 미담도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사연이 있다는데요. 이 할아버님 직접 연결하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이 사건의 목격자가 사건의 전말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올리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터넷 댓글에는 4인조 꽃뱀 사기단 아니냐, 돈 뜯어내려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고요. 이 목격자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 악플러들을 고소하게 이르릅니다. 왜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목격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어렵게 이 목격자분이 인터뷰를 결심하셨습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처음 응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부터는 계속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조금 황폐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언론과도 접촉 안 하고 세상에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저희와의 인터뷰를 결심하신 겁니까? 사실은 그 일이 있고서부터 저희는 도와주고서도 악플 때문에 저랑 제 친구들은 힘들었는데 네. 이 문제가 그냥 또 이렇게 묻히게 되면은 또 제2의 피해자도 나오고 저같이 도와주고도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또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응하게 된 거예요. 용기를 내신 거네요. 그야말로 한 달 만에 용기를 그렇죠. 내고 나오신 겁니다. 일단 이게 목격자분의 육성 증언이 처음이라서 네. 그 사건 당시 상황을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선 호텔 로비에 서 계셨던 거예요? 생일 파티를 하려고 저랑 제 친구랑 먼저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죠. 근데 정문에서 저는 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고 나머지 한 친구는 저희 3명이니까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정문쯤에 그 호식이 치킨 회장이랑 예. 그 여기서 피해자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얘기하느라고. 그때는 못 자세하게 보셨어요. 처음에 보고. 못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니까 앞에 오는 사람들 신경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따라오던 친구가 이제 옷깃을 잡힌 거예요. 피해자 여성분한테. 옷깃을 잡으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 친구가 처음에 못 들었대요. 잘못 들었나 하고 이게 제 친구가 다시 뒤돌아서 보니까 그 피해자 여성분도 뒤돌아보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모양으로. 입모양으로. 왜?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옷깃 잡힌 친구가 저희한테 야 도와달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상해서 저희는 따라간 거예요. 호텔에서 지나가는데 여성이 옷깃을 잡으면서 입모양으로 도와주세요를 할 때는 직감으로 이거 뭔가 일이 있구나, 뭔진 몰라도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갔죠. 근데 그 여자분이 뒤돌아서까지도 계속 도와주세요 이래서 제가 이거 진짜다. 이거 조금 뭔가 있어서 계속 괜히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호식이 회장이 무슨 카드를 받는 건가 주는 건가 그런 이제 그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손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이렇게 팔 쪽을 잡으면서 다른 생각나는 이름을 부르고 그냥 여기 대학 동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기지를 발휘하셨네요. 누구야? 뭐 순이야? 이러면서
예, 그냥 그때 아무 민기라 이름이나. 그랬거든요.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손가락까지가 풀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기 여자분이 손이 딱 풀리니까 이제 막 도망가시는 그 도중에 좀 한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안 넘어지고 이제 택시로 바로 타서 호식이 회장이 막 쫓아가길래 저희도 이제 쫓아갔죠. 세상에.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택시 다 같이 끌어내리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를 지금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도와달라고 하고 옷깃을 잡고. 그 짧은 순간에 왜 이렇게 뒤돌아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금방금방이라도. 그렇죠. 근데 최호식 네. 전 회장은 지난주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거기에 강제성은 없었다. 내가 강제로 그 여성을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목격자가 그 당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목격자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왠지 너무 떨고 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오열하 소리를 질렀어요. 택시 타서 그 회장이 따라 타니까. 오열하면서 예.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그래서- 바들바들.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일단 택시를 문을 닫고 보냈는데 한 50m 정도 가다가 다시 서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예. 피해자 여성분이. 예. 그래서 같이 타가지고 이제 계속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막 손을 너무 떨면서 손발을 너무 떨면서 막 입술도 떨려 계속.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저 회장님인데 저랬다 해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갔어요. 예. 근데 경찰서에서도 계속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정신적 피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단 그 일식집에서만 한번 당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오열을 하고 두려워하던 네. 그 여성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러 호텔로 갔다는 말이냐? 이거는 어이가 없다, 터무니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자, 여기까지가 정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빠진 여성을 구해낸 정말 의로운 분, 박수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근데 대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제 남편이 이게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호식이 치킨 뭐 어쩌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보니까 기사가 진짜 뜬 거고 저희랑 제 친구들이 CCTV에 그 희미하지만 저희는 저희인 게 알잖아요,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진짜네 하고 이제 댓글을 봤는데 니네 4인조 꽃뱀 아니냐. 아하. 그거부터 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많고 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욕도 엄청 많이 써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욕을 해요? 왜 목격자한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너무 어이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소설을 쓰더라고요, 악플러들이. 쟤 분명히 호텔 앞에 택시도 먼저 불러놨을 거고, 저 택시기사도 이상하고, 저 여자 3명이랑 여비서랑 짜고 지금 호식이 회장 돈 뜯어내려고 저랬다. 짜고 치는 예. 저 사기 행각이다. 예. 또 그래서 저는 꽃병 사기단이 한번 됐고요. 예. 그리고 저 여자들도 이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쟤네 원래 친구들이다. 저 그래서 태어나 처음 보는 피해자 친구 한번 됐고요. 아니, 그리고 왜 여자들이 저 호텔로 무슨 파티를 하러 가냐, 뭐 이런. 예, 그러면서 강남에서 호텔에서 그런 파티할 정도면은 돈 있는 애들 아니냐. 참, 별의별. 저희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티하러 간 거고 호텔이 아니고 밑에 가라오케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 그럼요. 예. 호식이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이른바 우리가 갑질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목격자분도 악플러들의 댓글 갑질에 꼼짝없이 을로 당하신 거예요. 그럼요. 당했죠. 그래서 이 악플을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분량이 얼마나 되던가요? 100장 가까이 되는데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200 정도 넘었는데 A4 용지 그거는- 100장? 예.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뺐어요. 애매한 거 빼고 추렸는데도 A4 용지 100장. 예. 그걸 가지고 경찰서로 갔는데 네. 맨 처음엔 경찰서에서 고소가 어렵다 이런 답변만 들으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럼 도와드리겠다고 어제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예. 한 번 더 이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해보고 수사를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악플러들 고소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피해자 이제 목격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다. 처음에 그랬는데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온 거군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하하,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예, 방법이 있겠다고 하니까 참 그나마 다행이고. 아유, 하여튼 이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참 이 심경이 찹찹하시겠어요. 우선은 분명히 그 상황을 봤는데 최호식 회장이 부인하는 걸 보면서 한번 찹찹하실 테고 그 후에 이 2차 피해 당하는 당사자가 되면서 또 찹찹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피해자도 너무 안 됐는데 저희는 이제 피해자와 같이 욕을 먹으니까 그리고 피해자도 결백하고 저희도 결백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얼굴도 안 보이고 사실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소설을 쓰면서 저희를 그렇게 질타하는 게 저는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 방송 듣고 계실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직접 해주시죠. 저랑 제 친구들은 정말 선의로 도와달라는 그런 절박한 피해자를 도와드린 것 뿐인데 욕을 하시고 악플들을 그렇게 다시는데 저희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피해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일상생활은 힘들기도 했는데 제발 악플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모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잣대놓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피해자 욕도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냐 그것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중요한 말씀 지금 해주셨네요. 예. 지금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만약 한 달 전 그 순간으로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네. 또 똑같이 행동하셨을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한 달 동안 고통에 시달리셨는데도 또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절박했어요. 그 여자분. 참. 제가 눈빛을 봤을 때 정말 절박했어요. 예.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예. 그 이제 악플 다는 사람들 지금 뭐 고소가 이제 된다고 하니까 정당한 처벌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힘겨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호식이 치킨 회장 성추행 사건의 목격자 만났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2주 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변호사의 세미나 판례 발표는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네. 그립진 않으시던가 뉴스쇼가? 글쎄요. 그립다고 하셔야지. 네. 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네. 그래. 그나저나 조금 전에 방송 들으셨죠,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참 이 대단한 의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 못했을 텐데 대단한 분이십니다. 칭찬 문자 보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악플 다는 이런 사람들. 진짜 그 인터넷 댓글이나 악플, 저는 요즘에 이제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적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댓글을 달므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순화된 언어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이분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갔는데 손 변호사님, 네. 악플러들을 고소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왜 처음에는 경찰에서 안 된다 그랬을까요? 모든 경우에 다 뭐 고소든 고발이든 바로 다 접수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갖춰서 와라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는 건데 아마도 이번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한 거냐, 피해자의 특정, 저에 대해서 한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 보면 이름도 없고 주어가 없어 말하자면 없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한 건지가. 그런 경우에 좀 보완해서 와라라고 돌려보낼 수는 있는 거죠. 이제 돌려보내고 나서 뉴스가 나자 경찰에서 다시 불러서
다시 해보겠다라고. 어쨌든 결말은 좋았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다행이에요, 그래도. 해보겠답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수사기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초기 그 진행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우리 사회가 용기 있는 의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플 문화는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손 변호사님, 지난주에 안 오셔서 제가 여쭙지를 못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잘 참관하고 오셨어요? 예. 방청석에 앉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 재판이 어땠어요? 일주일 반 전이죠. 네, 직접 보고 왔는데, 네. 모 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정말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고인으로 이제 재판정에 들어오니까 예.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경의를 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눈빛을 보니까 대단한 존경심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착석하기 전까지 자리에 앉기 전까지 계속 서 있었고요. 법정 경위들이 앉아라 하는데도 그냥 끄떡없이 계속 버티고. 그러다 퇴정당하고 이런 사람. 아니요, 퇴정까지는 안 당했고요. 예. 그런데 경위들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왔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앉으라고는 하지만 앉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네. 오늘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엄청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직무상 위법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그 곽상원 변호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분이 소송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원고들을.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1차로 5,001명이 작년 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4,160명이 1월 4일 날 소송을 접수했고 나머지 3차 소송 접수가 6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577명이 이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5,000명이 1차고 그럼 총은 9,000명이 넘나요? 네, 9,577명이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접수했던 2016 가합 34712 손해배상 청구 사건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그 사건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26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열렸었죠.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1인당 50만 원씩 배상을 해라. 50만 원씩을 민사로 배상해라. 그러니까 그렇죠. 형사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 말고 민사로도 우리는 50만 원씩 받아야겠다. 무슨 증상을 겪었다고 이분들 호소하세요? 뭐 어떤 분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나 위장병에 시달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동료와 아닌 나와 싸웠다. 네, 싸웠다. 그리고 또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시위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장사를 못했다.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상당히 그건 다양한데 여기서 청구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작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또 역시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겼다면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시면 아마 나중에 그 재판 같은 것들을 관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료랑 싸웠다 하면서 우리가 좀 웃긴 했지만 이게 안 벌어질 일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많았어요. 싸웠죠.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기기 어렵다. 50만 원 손해배상 받는 게 과연 주된 목적인지 의심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되지만 배상의 근거가 없다. 말하자면은 민사상으로는 무죄가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민사상으로는 뭐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기기 어렵다. 노 변호사님? 저도 이기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줘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여기서는. 근데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길 수 있다. 노 변호사님 배상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배상, 당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손 변호사님 이기긴 어렵다. 배상의 근거는 없다 생각하시면 손변,
뭐 근거 부족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변호사의 이 입장은 방송 편의상 저희가 강제로 나눠드린 거라는 점, 요거는 주지를 하시고요. 문자 주세요.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노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국민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원래는 사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기초 사례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긴급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봤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사건을 청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 의해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구금됐다가 풀려난 어떤 분이 30년이 지나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대법원에서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즉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정치적 책임만 지고 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은 사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었는데 그래서 이 소송을 낸 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게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4인간의 그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우리의 그 권한을 행사한 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이므로 이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그래요? 하셨는데 어쨌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왜 못하냐.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위궤양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잤으면 위자료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손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 박근혜의 실제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투쟁이지 이게 무슨 소송이냐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엄연히 요건을 다 갖춘 정상적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생각하지 않고 민법과 민사법의 여러 규정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그렇죠? 법리적으로 한번 보자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판례는요.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구금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신체의 자유를 제약당했는데 손해를 입었죠. 그 자체가 손해니까. 그러네요. 손해가 존재했고 손해가 존재한 걸 증명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없었는데. 네, 만약에 증명했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피해자 측에서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가. 손해의 발생 사실 또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위궤양에 내가 저거보다 걸린 건 분명해. 난 알겠어. 난 알겠는데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란 걸 어떻게 증명해내? 그렇죠. 이것만 증명해내면 이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제 남편 때문에 싸워서 위궤양에 더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순수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거를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상당 인과성이라고 하는 직접적 인과성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논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너무 이 직접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따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 못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상당 인과관계 논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좀 넓게 보자. 이걸 어떻게 다 증명해내느냐.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와요. 이거는 되게 천천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는 직무상 관련된 사실이고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증명하지 않아도 입증이 부족해도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있는 사실로 판단하고 인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상식선에서 그렇죠. 다 이해가 되는 거면 그러니까 된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위장병에 걸렸다는 게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 때문에 사실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건 모두 사실이니까. 그건 상식 아니냐. 그거를 공지의 사실로 보고 우리가 인과관계나 입증의 정도를 좀 완화시켜 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데이터는 못 가져와도 누구나 그때 스트레스 받은 거 맞지 않느냐, 손 변호사님. 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판이. 그렇고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요. 말씀하시는 거. 오늘은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그러세요, 근데. 네? 더더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과관계라는 게요. 원고가 즉 손해를 입었으니까
제가 배상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 말고 뭐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그다음 환경 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이거 지금 이 소송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손해 입었으니까 치료비 그 위자료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완화될 사항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이번 소송을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손해라는 게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질병을 입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치료비. 질병이니까 치료비 다 받아야죠. 두 번째가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소득. 일실수익이라고 하죠.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것들 일 못해서. 그렇죠. 세 번째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그런데 지금 청구한 게 50만 원 위자료밖에 청구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불면증, 탈모, 위궤양,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의 질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정말 진지하게 그런 주장하는 거라면 치료비 청구는 왜 안 합니까? 그러네요. 위궤양이면은 혹은 뭐 탈모나 불면증이면은 진료를 받았을 거고 치료비는 왜 안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말 진지한 건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이게 과연 정말 진지하게 50만 원 받기 위한 소송인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소송에서 이기면 이 소송에서 이기면 피고 박근혜로부터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피고 박근혜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민사니까. 박근혜 피고의 재산이 없다 그러면 뭐 쓸모없는 수지 쪽이 되는 거죠. 판결문이. 따라서 이런 경우 돈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피고의 재산부터 가압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행하는 지금 내곡동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송에 다 이기면은 굉장히 큽니다. 50만 원씩 다 이기면은요. 좀 아까 9,000명 넘는다 그랬어요. 게다가 25억이죠. 네, 25억. 원고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기면.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겨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이 소송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지금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거는 가압류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인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고. 아니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겨서 뭐 합니까? 또 하나는 이게서 뭐 합니까가 아니라 우리 돈 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일단 판결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아까 지금 손 변호사님이 치료비 같은 거 청구 안 하지 않았냐. 이게 진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료비를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고의 마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이 제대로 된 거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다. 진료비는 안 받겠다라고 하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손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정치적인 의미만 담은 소송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제가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영님, 그 소송은 참여를 못했지만 사실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혔거든요. 내내 뉴스만 보고 그래서 손해 봤습니다. 라면서 저도 소송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3260님, 그분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부족합니다. 강성숙님,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 국민 90%가 소송에 동참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5793님은 역대 모든 대통령한테 소송해야 될 겁니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5350님은 전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막심하다. 범죄 요건이 성립되면 해줘야 되는 게 맞다. 노 변호사님, 전화가 울리고 있는데요. 얼른 끄시고요. 자,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소송이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법적으로 이 민사소송은 성립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셨어요? 혹시 김현정 PD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뭐 뒷목도 좀 잡으셨고 뒷목을 잡다 못해서 뒷목 늘어났어요. 그렇죠. 질병이네요. 예. 그런데 왜 소송에 참가 안 하십니까? 혹시 참가하실 생각 있습니까? 이게 판결이 정말 이긴다면. 아니요, 이기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은. 왜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소송에 참가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 시간도 써야 될 거고 뭐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과연 성립하는 건지 잘 몰라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혹시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김현정 PD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길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거예요? 네.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승소 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정치적 책임만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잘못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또 결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소송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법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리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꼭 받는 것과 또 그와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은 지금 이미 물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민사소송 참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형사재판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위자료 달라란 이 소송 과연 법적으로 성립할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청취자들의 바람이 많이 들어간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66% 대 34%. 66대 34로 많은 분들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성립했으면 좋겠다. 소개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수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하시죠?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예. 이게 50만 원 청구잖아요. 예, 예. 이걸 전부 패소하면은요. 소송 비용을 30만 원까지 소송 비용 중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보수 중에 예, 예. 1인당 30만 원까지 오히려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해내야 돼요? 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줘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좀 우려됩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노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곽 변호사도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뭔가 이런 제스처, 국민들의 액션 이런 걸 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클 거예요, 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알아서 누군가가 권리를 부여해주고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예, 예.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의 메시지를 상대방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 변호사님 이런 질문 잠깐 들어왔는데 일원 청구도 가능한가? 가능하죠. 일원 청구.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시라면 그런 것도 방법은 되겠네요. 뭐 10,000원 청구, 100원 청구 100원 청구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청구 네. 있어요. 네. 그런 식이라면 지더라도 뭐 원고 측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양영종님,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이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민사소송했겠느냐. 이거 정답이네요. 두 분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하루에 한 가지씩 갑질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피자집 회장님은 가맹점에 갑질하고 치킨집 회장님은 여직원 성추행하고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을 폭행하고 참 갑질의 일상화입니다. 가는 곳마다 갑질공화국 분노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하여 미스터 피자에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거 봤어요. 대다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또 단순히 그냥 문장 몇 개로 사과하고 또 매출 올리려고 하네. 약간 잘 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점포에서는 일선 점포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기 시작했고 미스터 피자를 제가 유지할 수 있을까도 모르겠고 불공정 횡포를 견뎌 왔었는데 이래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미스터 피자가 갑질 논란 뭐 하나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 가지가만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나와서 다른 걸 만들었는데 그 옆에다가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보복인 거잖아요. 그런 피해는 진짜 영세업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당장 저부터가 안 먹게 되거든요. 갑질이잖아요.
뉴스에 나왔으니 그렇지 뭐 다른 뭐 대기업도 없겠어요. 다 있다고 봐야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정상이에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항공기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면접관에게 살이 쪄서 나태할 것 같다는 등 꼬박 30분을 견디. 바람이 있다면은 그 갑질하는 사람은 또 상대편 입장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똑같이 당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별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떡해. 광범위하게 그 갑질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각성을 좀 하시고 좀 윤리의식을 좀 철저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질 문화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때리고 욕설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리고 참 봉건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 2017년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에 순환당하는 을들도 집에 돌아가면요 어엿한 가장이고 소중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을들의 눈물이 사라질 세상, 그런 세상 꿈꾸면서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호식이 치킨 제보자가 왜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됩니까? 이러시면서 제보자의 용기 낸 증언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연, 김다희, 정현주님의 많은 분들이 그 목격자, 제보자에게 칭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주고 계시고요. 4522님은 이분은 용감한 시민상을 드려야 될 분이네요. 의로운 시민상 드려야 될 분한테 악플이라니요. 많은 분들이 화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죠. 인사청문회. 이정규님. 서민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고 해명한 그 사람이 정말 서민을 위한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하셨고, 강선엽님은 음주운전을 한 시기가 더 문제입니다. 팀스프릿 훈련 기간에 했다잖아요. 이분이. 송 후보자가 좀 위태하다는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재판정 들으시고는 64대 33면 아까 66대 34로 민사소송 가능하다는 게 압도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분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방송 듣다가 이 방송 때문에 나 손해봤습니다. 이러면 이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1117님. 요런 문자가 또 들어왔네요. 국민의당의 김태일 혁신위원장 인터뷰 들으시고는 신봉식님은 이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충성경쟁, 이 과열된 충성경쟁의 결과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 드신다고요. 이채영님, 김동준님은 지도부가 몰랐다란 말 한마디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되지 않는다 라는 문자. 장길환님, 이런 게 공작정치입니다. 민주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범법행위, 이거는 뭐 정당 해산까지 가능한 일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신대요. 상당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는 문자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들 많았죠. 어제는요, 경비실에 에어컨을 놓으면 주민들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공고문을 붙인 아파트가 보도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주민인 할아버지가 사비를 털어서 경비실마다 에어컨을 설치해줘서 화제입니다. 예, 알고 보니 사연이 있다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 그 할아버님 만나보죠. 김윤중 할아버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분이시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성북구 석관 코롱 아파트. 예. 석관 코롱 아파트 좋은 일이니까 이건 뭐 자랑하셔도 되겠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0 하는데 80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80 되셨고. 근데 아파트 경비실마다 에어컨을 다 선물하신 거예요? 5대예요, 5대. 경비실 5개 다 설치를. 그러면은 돈도 꽤 많이 쓰셨겠는데요? 내가 주기로는 한 160만 원 줬죠.
네. 아니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돈 160만 원을 턱하니 내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어떻게 좀 부자세요? 아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이런데 무슨 부자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사비를 털어서 경비실마다 에어컨을 놔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있을 적에 예. 걸어다니지 못하고 휠체어를 내가 끌고 이렇게 전 산책을 많이 시켰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4월 27일 날. 4월 27일에. 근데 살아계셨을 때 좀 편찮으셨군요. 네, 그래서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경비들이 음료수도 주고, 빵도 사다 주고, 예. 그렇죠. 휠체어도 갖다 끌어다 대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좀 고마운 일들이 있었어요? 네, 이 장례식장을, 저기를 다 찾아왔더라고요, 조문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경비원 분들이 장례식장에 조문까지 오셨어요? 예, 그러면요, 부주하고 조문 와서 저기를 했죠.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정도로 주민하고 경비원이 깊이 정을 나누는 곳이 요새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가 강격을 더 받는 거죠. 감격을. 아니, 와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경비원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서 참 서운하다. 네? 형님이 참 외롭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형님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한테 외로우시겠어요 하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실제로 장례 끝내고 나서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예, 장례 끝나고 나니까 내가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쓸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쉬는 날에는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놀러도 다니고. 근무하는 날은 또 인터폰 해가지고 밖에 나와 돌아다니라 그러고. 바람 쐬셔야지 계속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하면서. 예. 그렇게 자꾸 권고를 하는 거예요. 집에 못 있게. 우울해지실까봐. 참, 누가 동주민 저기에 장례식에 하는데 다 경비원하고 미혼 아주머니들도 다 오셨어요, 그냥. 세상에. 아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아내분이 살아 생전에 또 그분들한테 잘 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내가 많이 했죠. 참 고생한다고 나보고 그러고 참 그런 저기에 이제 장례식장에 다 오셨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뭔가 좀 해줘야겠다. 근데 이제 선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에어컨 생각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덥고 올해도 엄청 덥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가지를 그냥 길게적으로 남는 걸 하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달아주면은 어떨까 생각해서 우리 사람 병원비 남은 통장을 내가 털어서 그래서 그냥 봉투에 내가 갖다 사무실에 갖다 주고서 이제 알아서 해라. 나 그렇게만 전해줬죠. 아니 참 그 선물을 받으신 경비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런 주민 처음 봤다. 네. 할아버님, 이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른 아파트에서는요, 단지 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이래가지고 첫째, 관리비가 많이 올라간다. 왜냐면 이제 전기를 쓰니까. 둘째, 공기가 오염된다. 셋째, 넷째, 주민들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기가 오염돼서 그랬다는 건지 뭔지. 여하튼 이런 전단지가 붙었다고 해서 뉴스가 됐었어요. 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좀 정말 너무하는 거. 자기네 부모들이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기세 조금 덜 나온다고 이렇게 그 막말을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아무리 저희가 해도. 아무리 각박해도.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님이 이렇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니까 특히 젊은이들 요즘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오신 김에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요새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한테 우리 할아버님이 80살에 세상을 많이 사신 분으로서 한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아무리 지금 우리 살기가 각박해도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경비들이 주민한테 더 타겟오고 그렇죠. 주민들은 이렇게 하니까 참 주민들한테 더 다가서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각박해도 베풀며 살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거란 이야기 우리 명심하면서 저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사실은 이거 이렇게 저는 나갈 줄 몰랐어요. 네, 겸손하십니다. 저는 정말로 이거를 소장하고 회장님한테 얘기할 적에 누가 해줬다 누구 저기 하지 말고 비밀로 다루라 그랬어요. 그러셨었군요. 왜 좋은 일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모델이 돼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 석관동에 사시는 김윤중 할아버님입니다. 경비실에 사비를 털어서 에어컨을 설치하신 알고 보니 구구절절 사연이 있었네요. 만나봤습니다. 청취자 김진웅님, 어르신 인터뷰 들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따뜻한 가슴 안고 출근합니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는데 참 이런 좋은 소식만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압수수색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조금 전 8시부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를 비롯한 대여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긴급 압수수색이 조금 전 8시부터 시작됐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놓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이 지적 받아들입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국민의당 김태일 위원장은 외부 분이세요. 선거 끝난 후에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한 눈으로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적 책임 떠나서 일단 정치적 책임부터 당이 져야 천막 당사로 달려가는 이 심정으로 가야 될 판에 물타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부에서 맞습니다. 나오는 특검 얘기 나왔을 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내부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외부의 지적들을 잘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국민의당 사태 일단 전해드렸고 행간에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 다루죠. 네, 오늘부터 김송조 운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예. 이 야당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김송조 트리오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데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많습니다. 예.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리 보는 김송조 트리오 청문회.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건 역시 어떤 것도 단정은 못합니다. 네, 미리 그렇죠. 단정은 못하지만 나온 의혹들, 확인된 의혹들만 가지고 일단 살펴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늘 열리죠. 예, 맞습니다. 오늘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예. 국방위에서는 송영무, 농해수위에선 김영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가장 큰 관심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야당이 부적격 3종 세트라면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부터 청문회가 사흘 연속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은 논문 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모레 이 30일에는 음주운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면 사흘 정도 지나면 문재인 정부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 청문 대상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막 대략 윤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송조 청문회 관전 포인트 짚어보죠. 첫 번째 행간은 송영무 후보자는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다입니다. 송영무 후보자. 네. 그 말씀은 이거 지금 의혹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루 한 가지씩 터져 나오지만 안경환 후보자처럼 청문회도 못 가는 상황은 아닐 거다.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송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참 묘합니다. 어떻게 했길래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청와대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다. 이 마치 소 닭 쳐다보듯 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허. 사실 청와대가 가장 불안해하는 후보가
아마 송 후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정말 의혹만 한 트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뭐 나왔어요? 위장 전입 대표적인 게 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했고요. 이것도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고요. 예. 계룡대 납품 비리 무마 의혹도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딸 취업 특혜 의혹, 12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 의혹. 월 3천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음주운전 의혹까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뭐니 해도 송 후보자의 해명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태도가요? 예, 고액 자문료 의혹이 나오니까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비난을 자초했고요. 또 내놓은 설명이 주는 대로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수가 과했다는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였습니다. 이 사성 장군 출신이 법무법인과 방산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군 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지명 철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떨떠름한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문준용 씨 의혹 조작 사건의 후폭풍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조작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문준용 씨 의혹 자체에 대한 특검도 함께 실시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었죠. 하지만 수습책으로 내놓은 이 제안 때문에 찬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당은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선거의 리더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침묵 중인데요.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죠. 세계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한 사람은 물밑에서 깊은 고민에 잠겨있는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히도 갈리는 아침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첫 포인트 국민의당 금 가는 소리 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 이 제보 조작 사건 불구하고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은 여전하다 이러면서 동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랬었죠. 어느 정권의 특허 기술인 물타기 전략을 연상케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당 주류의 이런 계획에 대해 비주류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러다가는 이 당이 쩍쩍 갈라지고 비주류가 집단 탈당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 금 가는 소리 속에 안철수 전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긴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예. 한편 제보 조작 주인공인 이유미 씨 이 새벽에 검찰 조사받고 구치소로 갔습니다. 예. 다음 소환자는 출국 금지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예. 과연 어느 선까지 줄 소환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당에는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분을 모셔서 혁신해보자 하는 혁신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인데 김태일 위원장이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어제 했더라고요. 김태일 위원장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송영무 속 타는 소리. 이번에는 속 타는 소리입니까? 네, 오늘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를 대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감췄던 추악한 과거의 민낯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91년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4개월 뒤에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인데요. 만취가 어느 정도 만취냐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였더라고요. 네. 근데 대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작전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더욱이 이런 음주 사실을 이번에 청와대에 신고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참여정부 시절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는 이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송 후보자가 당시에 경악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자신의 과거와 어떤 얼굴로 마주할지 궁금합니다. 뭐 송영무 후보자 속도 타지만 청와대 속도 탈 것 같아요. 예, 이런 가운데 이 이야기는 행간에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출국합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 대통령의 조용한 출국 소리입니다. 왜 조용합니까? 과거 떠들썩한 대통령 방미 수행단과 비교하면 수행단 규모가 아주 조촐합니다. 그래요? 강요 가운데는 유일하게 외교장관만 동행을 합니다. 어허. 이 북한 문제로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 실무형으로 방미단을 꾸렸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하고 트럼프와 정상회담은 모레 밤에 예정됐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에 각자 소감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는 이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조작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느 선까지 뭐 책임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로만 이제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검찰이 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책임을 즉각적으로 지고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달려갔듯이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청가물시장 달려갔듯이 해도 모자를 판인데 너무 아니하다 이런 말씀.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방법? 현재는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선거 과정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활용을 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책임을 밝혀야 되죠. 그분들은 나는 몰랐다 하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몰랐다,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 활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말이죠. 당시 후보였던 그러니까 이 조작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이었고 정점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지 않았느냐. 물론 그분도 몰랐겠지만 그렇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한다. 뭔가 좀 액션을 취할 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땐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뭐 이유미 라는 그 당사자와 또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특별한 관계가 안철수 전 후보와 있다고 하지만 뭐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후보가 최종적 책임을 지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 후보가 빨리 이것을 코멘트하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코멘트를 하면 뭐 이제 사과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기 정도를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당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당이 민심을 먹고 사는데요. 신뢰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신뢰가 없는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중차대하게 여겨야 될 텐데 어제 있었던 뭐 의원총회에서도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 설왕설래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특검을 채택하지는 않아서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당 내부가 여전히 이 문제를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인상입니다. 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셨는데 법적 책임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 어느 선까지 누구까지 기획에 참여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미라는 평당원 그리고 이준서라는 뭐 직함은 최고위원이었지만 사실상 존재감은 미미했다고 당원들이 말하는 그 두 사람이 이 정도 사건을 벌일 수 있는가. 그것도 대선 4일 전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윗선 혹은 어떤 선거 전문가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욕망의 어떤 그 덩어리들이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욕망의 덩어리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온갖 욕망의 어떤 찌꺼기들도 다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다른 당의 경우에서도 보면 이런 것을 거르는 장치들이 있어요.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에 접근하는 이제 별별 사람들을 잘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창당한 이후로 돌아서서 총선 치르고 또 돌아서서 대선 치르고 이러느라고
이런 장치들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부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정치적 책임입니다만은 예. 이용주 의원이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공명선거위원장이셨던 거예요, 그때 직함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자기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속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고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갖추지 못하면은 국민의당이 존립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선거가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후보 개인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안철수 후보 개인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이 선거대책 기구들이 짜지고 후보 개인 중심의 어떤 선거대책 운영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못했던 공당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런 허점들이 드러났다. 근데 정말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이용주 위원장도 설명하셨습니다만 회의 자리에서 이 제보를 가져왔을 때 미심쩍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학교에다가 파슨지 스쿨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크로스 체킹이 됐을 텐데 결국 그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에 씌었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아마 선거 막판에 떨어진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예. 개별 몇몇 사람들의 어떤 공명심 또 허영심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든 거 아니죠. 이제 당이 혁신을 해야죠. 혁신을 해야 될 텐데 혁신을 할 내부 동력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당의 지도적 인물들에게는 이런 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당의 지도자급에서 이 혁신을 이끌 사람이 없다? 그분들 이끄셔야 되는 분들인데? 혁신의 동력이 그닥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 선거가 아직 저만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다당제를 실현하라. 이것이 역사적인 진보이다. 이런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혁신의 동력이긴 한데 예.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긴장감이나 소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혁신의 동력을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는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힘이 빠지지 않겠나 싶어서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당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될 정도라는 이 외부에서 들어간 혁신위원장의 이 말, 사실은 당 내부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지점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입니다. 김태일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철수 당시 후보도 정말 몰랐을 거라고 확신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설마 후보자 아무리 윗선 얘기를 해도 후보자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검찰 조사 지금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지적이 그렇죠. 많네요. 예. 검찰 조사라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순방 때면 이 큰 사건이 터지는 순방 징크스, 이 과거 정권에 되풀이됐던 일인데 그랬죠. 이번에는 깨질까? 이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검찰 속타는 소리 보겠습니다. 검찰도 속탑니까? 검찰발 추문이 요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더니 좀처럼 보기 힘든 호화 아파트 반값 입주 사건 이게 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일보가 어제 폭로 중인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 간부하고 아파트 시행업자 간 결탁 의혹이 있다. 이런 결탁을 얘기입니다. 해서 반값으로 입주했다. 그렇습니다. 호화 아파트 안에요. 예. 이런 가운데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어제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지명됐죠. 낭만 안경환 교수보다도 검찰 개혁 의지가 훨씬 더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로서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셈입니다. 오늘 뭐 금 가는 소리, 속 타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등장한 포인트 뉴스였네요.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행정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특검 주장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의당이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표를 맡았던 박지원 전 대표는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수습책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대선 후에 꾸려진 당 혁신위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 직접 만나보죠. 김태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조작됐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문준용 씨의 채용 비리 자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게 어제 박지원 당시 대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 비리 의혹이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 현재 시점에서 그 특검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예,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그 아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너도 그러면 잘못한 거 차제에 밝혀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의도 정치의 그 상투적인 물타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또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심각하다는 위기라는 이런 생각들을 뭐 많이들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어저께 뭐 안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3년도에 한나라당이죠. 예예. 천막 당사 이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4년도에는 열린우리당이었는데 예. 그 영등포 그 청고물 시장에 그 창고로 당사를 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역시 이제 당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주 결연하게 대응한 사례인데요. 지금 이 상태가 그때 그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직면했던 문제보다 예.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로 달려가야 됐을 그 정도 수준과 지금 다르지 않은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의 대응 방안은 예. 뭐 사과하는 것까지는 잘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이유미 씨 개인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 문제로 예예. 문제를 계속 그 가두려고 하는 그 자세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